설마 하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흉상을 철거할 거라고는 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짠가? 야, 이렇게 이런 만용을 부린다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 없고,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가 생각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그렇죠. 몰락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건드리는 정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인데,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는구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한 60% 중반까지 나왔거든요. 네, 70% 가까이 나왔죠.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정치 지형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네. 아직도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역사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사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대한민국 독립투쟁사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항일 무장투쟁 영웅의 아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할아버지, 아버님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이러신 분들 이야기는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항일 무장투쟁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의 어머님은 한국광복 진선청년공작대 대원으로, 그리고 또 한국광복군 사령부에서, 그리고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약하셨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과에서 대적 선전 업무를 담당하셨던 지복영 대원의 아드님이십니다. 제11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죠. 이준식 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복영 대원, 그러니까 제가 소설 범도를 펴내고 났을 때 그 범도에 여성 주인공들이 꽤 많이 나오고 활약 부분들이 많다. 이거 너무 여성들의 활약을 좀 과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긴 한데 이렇게 정말 우리 독립전쟁 과정에서 여성들 활약이 많았냐 그랬을 때 제가 예를 드는 분의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지복영 선생이십니다. 지복영 대원이죠. 광복군 대원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어머니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시 일본 육군 장교였는데 만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명하기 전에 태어나신 거네요. 네, 직전에. 막 피덩일 때 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게 됐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가족이 다 만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만주 중국 관내를 전전하셨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문학소녀, 음악소녀의 꿈을 갖고 계셨는데 10대 후반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직접 투신을 하셨습니다. 10대 후반에. 네. 직접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로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고 글을 쓰신 바에 따르면은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군이 벌인 전쟁으로 참화를 겪는 걸 보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일본이 망해야겠다. 일본을 망하게 하려면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처음에는 그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서 주로 선전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연극 공연, 뭐 음악 공연 같은 선전 활동을 주로 하셨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의 항일 의지를 고취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하시다가 1940년 9월 이제 중국이 임시 수도인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 직접 입대를 하시죠. 근데 입대하게 된 계기로 저희 어머니께서 꼽으신 거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남녀평등을 선언했고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 광복군이 되는 데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여성도 광복군에 입대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성도 군인이 돼서 독립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입대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광복군에서 활동하시다가 건강을 해치셨어요. 당시로서는 죽을 병이라고 알려진 이제 결핵에 걸리셔서 더 이상 광복군에서 복무를 못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주로 선전 또는 뭐 외거부에서 활동을 하셨죠. 저기 있는 저 사진, 그러니까 군복 입은 사진은 우리 지복영 어머님께서 한국 광복군에 저 복무하고 계실 때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입대하자마자 찍은 사진이죠. 아, 입대 기념 사진 비슷한 건가요? 그 어머니께서 그 광복군이 출무할 때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단체 사진에 이제 얼굴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한국 광복군 저 사진 말이죠. 저 사진에 그리고 이제 독사진으로 찍은 거는 그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고 입대를 하셨대요. 아, 어머니 몰래? 예. 왜냐면 어머니가 말릴 것 같으니까. 아버님한테는 얘기하고. 아버님한테만 얘기하고서 입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만 알리고 어머니한테는 몰래 입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딸이 걱정할 것 같아서 딸이 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사진, 군복 입고 사진 찍은 어머니한테 이 딸이 무사히 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근대사, 우리 역사 부분이 이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체 이름들이 너무 많고 어렵다. 우리 이제 어머님이 그 몸담았던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 때 이 이름도 상당히 길고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 조직에서도 보면 대원들이 34명인데 그 중에서 무려 11명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34명 중에 11명이니까 한 30%가 여성 대원이었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 여성들이 실제 항일 무장 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했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국 광복군 입대할 때도 보면 그 여성 대원들 동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삼지대에. 그 처음 출범할 때는 4명의 여성 광복군이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명의 여성 광복군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광복군이 해방될 때까지 한국 광복군에 복무했던 여성 광복군 대원들은 한 3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20명 정도는 이름이 확인이 돼요. 근데 당시 한국 광복군은 각 지역에 있는 지대에서도 독자적으로 광복군을 충원을 했거든요. 초모라고 해서. 그래서 현지에서 받아들인 광복군 가운데 일부는 사령부에 보고가 되지만 채 보고가 되지 않은 광복군이 있습니다. 그 보고가 돼서 명단에 정확히 있는 건 이제 20명 정도.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복군 활동을 하신 분들이 회고에서 자기 개인 회고에서 우리 부대에는 이런 여성 광복군도 있었다고 이름을 거론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대개 한 30여 명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뭐 30명 그러면은 혹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고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서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나 한국광복군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어머님이 이제 몸담았던 주요한 조직,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잘 아실 텐데,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 이러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한국 광복군에 몸담하셔서 일하셨는데, 싸우셨는데,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 저도 말이 어렵습니다. 이 한국 광복 청년 진선 공작대하고 한국 광복군은 어떤 조직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출범할 때부터 독자적으로 군대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받아들일 자원이 없었던 겁니다. 네.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자원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1920년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이던,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부장이던 노병민 장군께서 국무부 포고 1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광복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광복군을 만들 테니까 뜻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복군에 입대해 주길 바란다. 근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군대를 만들지 못하다가 1940년에 가서야 비로소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38년에 그 광복진선 청년공작대를 만드는 건 말하자면은 정식으로 광복군을 만들기 전에 준 군사 조직으로 선전 활동을 주로 하는 준 군사 조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대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진 게 광복군. 그 청년공작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다 들어가서 초급 중견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간부들이었군요. 예비 간부들이. 네. 그 어머님이 또 이제 보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과에서 이제 대적 선전 업무, 이제 방송도 하고 대본도 쓰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보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이제 뭐 김구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썼던 쟁쟁한 이제 우리 독립 투사들, 지도자들이 쓴 광복지에 또 어머님이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그런 작업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한 구절을 좀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복영 어머님이 얼마나 문장력이 뛰어난지 또 가슴이 뜨거운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한국 2,300만 민족의 반수를 차지한 여성 동포들이 조국을 광복하고 신국가를 건설하는데 한 역군이라는 것을 범한국 사람은 다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중 삼중의 압박에 눌려 신음하는 자매들, 어서 빨리 일어나서 이 민족 해방운동의 뜨거운 용로 속으로 뛰어오라. 과거의 비인간적 생활은 여기서 불살라버리고 앞날의 참된 삶을 맞이하자. 암흑중의 서광, 한국 광복군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봉화는 붉고 맑게 빛난다. 이에 모인 혁명 동지들은 뜨거운 손길을 내어 밀고 열정에 넘쳐 속히 달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오라, 와서 함께 힘을 뭉치어 적을 부시고 새 집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찾자. 이런 구절입니다. 이거 어머님이 쓰신 거죠. 저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글을 읽고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한국 광복군에 투신하셨구나. 그 글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남녀 평등을 막 외치는데 여성의 평등이라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될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남녀 평등을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 독립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복군이 입대하시는 거니까 전선에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된다. 남자에게만
싸우라고 할 게 아니라 여자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나라의 절반이다. 네. 그 우리 절반이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자. 어서 오라. 뜨거운. 저도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네. 저 어머니 돌아오시고 이제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모셨는데요. 현충원 묘비에 그 구절을 새겼습니다. 네.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또는 당시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성 전사들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그 글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방 작가님과 저희 생각이 통합니다. 제가 사실 죄송한데 대전 현충원 가서 어머님 묘소는 못 가봤어요. 다음에 가면 제가 꼭 들러서 이 묘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오래 사셔서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정말 잊히지 않는 이야기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 그 주시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가장 잊히지 않는 거는 어머니가 나중에 쓴 이제 회고록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제 어머니가 만주에서 생활할 때 8월 29일이 되면은 동포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8월 25일. 8월 29일, 국칠이죠. 네, 국칠이 29일.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포들이 모두 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냐.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하루 세끼를 굶었다. 그리고 굶으면서 각오를 다졌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고요.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유명 무명의 애국지사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여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는 문학소녀, 음악소녀의 꿈을 갖고 계셨는데 나이가 드신 다음에도 그런 그 소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를 뭐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이건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 나이 또래는 그래도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왜소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저렇게 작은 어머니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궁금했을 정도로 어머니를 왜소하셨는데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보면 굉장히 키가 작으십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얘기는 내가 어렸을 때 하도 못 먹어서 만주에서 하도 못 먹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남겼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작으셨던 게 원래 작았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리고 이제 병을 여러 차례 앓으면서 그래서 아마 후천적으로 키가 작게 되신 모양이구나.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동포들, 우리 선조들, 특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겪었던 고초였을 것 같습니다. 그 국칠 나라를 빼앗긴 날 그 만주에서 사셨던 동포들이 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이 다 굶었다. 밥 짓는 집이 없었다. 예,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나라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사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결핵까지 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고 직접 또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광복군에 지원해서 어머니 몰래 입대한 분이 바로 우리 이준식 관장님의 어머니십니다. 근데 이준식 관장님의 제가 어머니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준식 관장님의 외할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지청천 장군,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 지청천 장군의 딸이
못 먹어서 수시로 굶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영양 부족한 상태에서 결핵까지 앓았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지청천 장군이고 지청천 장군이 그러니까 관장님의 외할아버지잖아요. 지청천 장군은 이제 1957년에인가 돌아가시고 관장님 56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직후에 뭐 아주 어릴 때 돌아가서 돌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늦게 결혼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는 독립운동하느라고 결혼 못 하셨고요. 그 해방 후에는 한국 가셔가지고 그래도 좀 사회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바람에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우리 나이로 30대 후반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만원이고 늦게 얻은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미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늦게 결혼한 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손준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이뻐하셨다는 얘기를 어른들한테만 들었습니다. 네. 지청천 장군은 총애를 받았던 손자였군요. 그 지장군에 관해서 이제 어머님 뭐 기억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 입대할 때도 아버님한테는 그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가서 총 들고 그 무장투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네. 군인으로 기억하세요. 군인으로. 그러니까 해방 후에는 한국 가셔가지고 뭐 정치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뭐 2차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장관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지청천 장군은 그야말로 장군. 평생 군인의 길을 걸으셨던 분.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것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50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일기를 쓰셨는데요. 그 일기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만주에서 의병운동할 때였다. 그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만주에서 의병운동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네. 그 당신의 지위는 사실 한국광복고 총사령관 할 때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 어쨌거나 정식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령관 하셨으니까. 근데 그때가 행복했던 게 아니라 만주에서 힘들게 의병운동할 때가 당신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쳐서 그 학생들 조직해서 그리고 그 서로 군정수 사령관했던. 그리고 뭐 청산이전도 참여하고 만주에서 계속 그 독립전쟁 하던 시기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할아버지를 군인, 의병운동을 한 군인으로 기억하시죠. 지청천 장군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죠. 일찍이 1907년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이제 일본에 이어서 우리 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고 또 이어서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던 육군 무관학교마저 폐교를 당한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일본으로 그때 육군 무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을 다 유학을 보냈죠. 일본 육사 예비학교로 보내서 유학을 시켰는데 그때 일본 육사 예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육사에 가서 진학했는데 1910년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죠, 일본에. 그때 이제 일본 육사에 있던 학생들이 결의를 하고 퇴학한 다음에 귀국을 하려고 하다가 남아서 공부하기로 하고 또 공부한 다음에 육사 출신으로서 일본군 장교를 하다가 지청천 장군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26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육사 26기 유일하게 탈영을 해서 신흥무관학교
거쳐서 서로군정서 사령관, 한국 광복군 사령관을 지내셨죠.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독특한 이야기를 저 소설 범도에서 홍범도 장군하고 만났을 때 주고받는 대화로 써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소설 범도에서 지청천 장군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제가 일부 한 페이지를 좀 뽑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준식 관장님하고 낭독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대사하고 지문은 읽고, 그리고, 청천 장군의 대사는 우리 소자이신 이준식 관장님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에서 처음 낭독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드렸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홍범도 장군입니다. 소년처럼 해맑게 웃는 지청천에게 내가 되물었다. 지 장군은 왜 일본군에서 탈영해 이쪽으로 넘어오셨소? 잘못 왔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내가 지금까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숱하게 봤어도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자는 처음 보. 저한테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버릇이요? 술김에 한 약속이라도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버릇입니다. 그것이 탈영과 무슨 상관이요? 제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의 마지막 생도였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무관학교도 폐교가 되었죠. 그때 나라에서 무관학교 재학생들을 일본 육사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국비로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혀버렸죠.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동경의 아오야마 공원묘지에 모였습니다. 다들 통곡하면서 당장 자퇴하고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 일본 육사에 들어왔으니 배울 것은 끝까지 배우고 소위로 인간의 전투 실무까지 익히자. 그런 다음 중위가 되면 일제히 무기를 들고 탈영해 독립군을 일으키자.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누군가가 바로 지청천이었다. 그리고 중위로 진급한 그는 아오야마에서 한 맹세대로 근무하던 일본군을 탈영해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로 온 것이었다. 그게 아오야마 묘지의 맹세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한 맹세가 아닌데 그러? 술을 마시면서 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아오야마 묘지의 맹세를 전해들은 김경천 선배가 저와 홍사익, 이영준을 요코하마의 술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동기들보다 3년 먼저 일본 육사에 입학했던 김경천 선배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일본 육사에서 삼총사로 불리던 최우등생 후배 셋을 부른 김경천은 아오야마 맹세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이 다시 떨쳐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날이 오면 내가 전보를 칠 테니 지체 없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집합하시오. 김경천을 우상으로 여기던 지청천과 홍사익, 이영준은 요코하마의 술집에서 피를 섞은 술을 나눠 마시며 그렇게 하기로 맹세했다. 전보는 받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고 나서 전보가 왔습니다. 셋 다 뭐였어? 홍사익과 이영준은 오지 않았죠. 혼자였다. 아오야마 묘지의 맹세에 함께했던 무관학교 출신의 육사생도는 몇 명이었어? 2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맹세를 지켰어? 아직은 저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둘도 아니고 한 사람뿐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참 고생이요. 이틀 동안 우리 대원들이 먹은 것은 진한 찐쌀 한 움큼이 전부였다. 나와 징처천에게 지급된 양도 다르지 않았다. 한 명이 간 길은 10명도 갈 수 있고 100명도 갈 수 있고 1000명도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가 갔으니 언젠가는 또 이 길로 가는 사람이 10이 되고 100이 되겠죠. 북만주로 가는 우리의 머리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해가 보이는 낮에는 조각잠을 자고 해가 지면 밤새 걸었다.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양은 사흘의 복권 콩 한 움큼으로 줄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대원들은 아끼고 아낀 콩가루를 비벼 뭉친 눈덩이를 어깨에 먹으며 밤길을 걷고 또 걸었다. 나는 행군 대우를 오가며 소리쳤다. 졸지 마라. 잠들면 죽는다. 북만주의 겨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얼음덩이로 만들었다. 지청천은 나보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눈을 감고 걷는 대원들의 역을 두드려 깨웠다. 졸지 마라. 아침이 온다. 하지만 북만주의 밤은 길었고 아침은 더디게 왔다. 우리는 영하 45도가 넘는 혹한의 포위망을 뚫고 눈보라와 싸우며 행군했다. 내 곁으로 다가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청천에게 물었다. 독립이 되면 뭘 하고 싶소? 따뜻한 아랫목에서 실컷 자고 싶습니다. 잠이야 죽으면 실컷 자는 것 아니오? 요코하마의 삼총사를 불러 모아 다시는 남의 나라에서 쫓겨다니지 않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대한의 군대를 만드시오. 장군님은 독립이 되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말문이 막혔다. 나는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독립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는 살아서 머무를 집이 없고 죽어서 묻힐 무덤이 없다. 네, 우리가 즉흥으로 낭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낭독하면서도 울컥하는데요. 네, 이렇게 싸워서 되찾은 나라입니다. 홍범도 장군, 특히 지청천 장군은 얼마든지 성공의 길로 그 시대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일본 육사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군의 장교로, 그 당시 일본 육군 장교는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주의를 다 버리고 더구나 갓난 아직 핏덩이 딸을 남겨두고 탈영해서 독립군으로 합류해서 무관학교에서 우리 독립군 간부들을 양성시키고 또 그 졸업생들과 독립군들을 모아서 서로군정서를 만들고 그 사령관이 되어서 홍범도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해방될 때까지 싸우다가 해방을 한국 광복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죠. 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해방을 맞이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나라를 되찾은 분들의 흉상을 우리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파내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를 분노케 했는데 아마 그 유족인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준식 관장님의 심정은 또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는지요? 그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뭔가 역사와 관련해서 장난질을 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설마 하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흉상을 철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짠가? 야, 이렇게 이런 만용을 부린다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 없고,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가 생각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건드리는 정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인데,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는구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한 60% 중반까지 나왔거든요. 네, 70% 가까이 나왔죠.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정치 지형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거였습니다. 네. 아직도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역사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 제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설 범도 펴내고 딱 2달 뒤에 예. 일이거든요. 2달 뒤에 이 일을 저질러서 저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놀라면서 또 분노했는데, 이제 이게 책 내고 북 콘서트를 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역사 쿠데타다. 역사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겠냐. 우리 나라를 뒤엎자는 건데, 역사를 뒤엎자고 하는 건, 아니 나라를 뒤엎고 무사할 수가 있겠느냐. 더구나 홍범도 장군하고 붙어서 이긴 자가 누가 있었냐. 홍범도 장군 건드려서 무사한 자네 못 봤다. 그래서 두고 봐라.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날 이렇게 이제 군사 쿠데타죠. 불법 개혁을 통한 이제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를 한 거고, 벌써 그 2년 전에 윤석열은 역사 쿠데타를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정말 윤석열이 이미 쿠데타를 시작한 거고, 그 최종 종점이 이제 군사 쿠데타였는데, 말 그대로 결국 자기 무덤을 팠죠. 우리 역사를 누가 감히 이 피 흘려 되찾고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를 함부로 감히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그 자들이 뒤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 항일 무장투쟁 영웅 5명의 흉상을 파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이른바 뉴라이트죠. 일본 식민지를 옹호하고 또 미화하는 데 앞장섰던 뉴라이트 인사들을 각계에 배치하면서, 심지어 독립기념관 관장도 그런 류의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광복절날, 무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그 중요한 날, 명색이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독립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내신 적이 있는데, 관장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권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그 자리에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요. 뭐 김영석 관장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거론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해방, 독립이 연합군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 지금 어디 가서 하면은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 거의 바보 병신 취급받습니다. 30몇 년, 길게 잡으면 한 50년에 걸친 긴 독립운동, 뭐 그건 뭐 민족운동으로 부르기도 하고 민족해방운동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긴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투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통설인데, 그걸 독립기념관장이 앞장서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못 박아놨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이 그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대한민국을 마치
연합군이 뭐 특히 미국이 선물한 것처럼 보는 역사인식은 아주 조선시대로 말하면 전형적인 사대 의식이고요. 역사에서 사실과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그랬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식민지 점령지가 있었지만 제국주의 식민지 점령지가 있었지만 독립을 약속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중국의 장제스 총통입니다. 그리고 장제스 총통이 카이로에 가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외교부장 한국광복부 총사령이 장제스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카이로 가서 우리 독립을 약속받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장제스는 물론 난색을 표하긴 했지만 실제로 카이로에 가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독립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장제스가 주장을 하니까 연합국의 일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독립은 시키되 적절한 코스를 거쳐서 적절한 경로를 밟아서 독립시키겠다. 어쨌거나 한국의 독립 유일하게 약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연합국이 준 선물이 아니라 장제스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게 만든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고 한국은 충분히 독립할 수 있겠구나. 독립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영국을 상대로 설득을 한 거거든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한국 독립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자비로운 연합국이, 미국이 한국한테 그냥 떡 하나 던져준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역사인식이 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지금 우리 관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독립이 그냥 연합군이 준 선물이다. 이런 것이 단순한 망발이 아니라 우리 국채,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약속받았던 건 그냥 은혜로운 약속이 아니었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 싸웠고 그걸 지켜본 또 중국에서 싸울 때 우리 독립군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중국 장제스 총독도 잘 봤기 때문에 광말리학이 쓰는 책에 보면 중국군들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후퇴할 때 다 떠나간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반일 구호 일본군들을 규탄하고 일본군들이 넘어와서 일본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라는 그 글자를 붓으로 마지막 일본군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쓰고 남아 있었던 부대가 바로 한국 독립군들이었다. 이걸 쓰고 있거든요. 이런 광말력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각성하라고 그러죠. 네, 이거 보고 배워라. 부끄럽다. 우리 그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 구호를 다 쓰죠. 일본 그 침략자들 니들 그렇게 싸워서 개죽음 당하지 마라. 니들 개죽음을 통해서 일본 니네 상관들 침략자들 장교들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 니들은 개죽음하는 거다.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민주주의를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합류해라. 그걸 일본어로 다 근데 아니 중국에도 일본에서 유학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국 독립군들 뿐이더라. 우리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최고 대문호가 그 말씀해 준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독립 정신들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려야 될 사람이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우리 독립기념관의 역할은 뭔지, 독립기념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 또 독립기념관장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독립기념관은 이제 독립기념관 법에 그 목적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법에는 국난 극복사라고 돼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국난 극복사의 핵심은 독립운동사죠. 네. 우리가 일제히 식민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열심히 싸웠는지를 국민들한테 더 많이 더 잘 알려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지만 독립기념관은 처음에 시작된 게 국민성금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약간의 관제적인 성격이 있긴 했지만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에서 좀 돈을 내고 뭐 부지는 정권에서 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독립기념관이 세워졌거든요. 독립기념관은 저는 관장으로 있을 때 그걸 늘 강조했는데 독립기념관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보훈처장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도 아니고 독립기념관 직원도 아니고 국민이다. 국민이 독립기념관의 주인이다. 그래서 국민을 섬겨야 된다. 독립기념관은. 그 섬기는 방식이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한 게 독립운동 역사는 단지 좁은 의미의 독립운동 역사가 아니라 동시에 민주주의 역사고 동시에 통일운동 역사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출범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는 직결되어 있고 독립운동가 가운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독립운동가는 거의 없었다. 다 민족의 통일, 통합을 꿈꿨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뜻과는 상관없이 38선이 그어지고 남북 분단이 됐다. 그 남북 분단 체제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민족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통일을 다 아우르는 독립기념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3년 재임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초석은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한 또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출발점에는 적어도 국민성금운동이었다. 네. 이게 주인이 정말 우리 국민이다. 독립기념관은 나라 것도 아니고 정말 정부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것이고 이 국민이 주인이고 그 기념관에. 그 기념관이 해야 될 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를 심어주는 일, 그걸 다시 환기시켜주고 함께하는 일, 이게 기념관이 해야 할 일인데 네. 지금 온 국민의 부담과 원망의 지금 대상이 되어 있어서 많은 그 애국지사들, 후손들을 비롯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오히려 항의하느라고 그 노숙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공공기관과 독립기념관의 다른 점은 그거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 기념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 자리지만 사실은 독립기념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이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만 사실상의 임명권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70~80%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죠. 우리 국민들이 광복 역사를 부정하는 이 독립기념관장에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단순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다수가 아니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물론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다른 일들을 하셨는데 관장으로 재직하실 때 11대 그 11대 있으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좀 잘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요즘 이제 AI가 한참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은 잘 아시겠지만은 연구,
전시, 교육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거든요. 그 가운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가장 그 접점이 많은 거는 전시입니다. 네. 연구는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모르고요. 네. 교육은 일단 제한된 대상만을 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시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제가 관장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시는 그냥 통상적인 전시입니다. 전시관에 사진이나 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쭉 놓고. 근데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 때마침 이제 AR, VR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그런 쪽의 선도 기업인 SKT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SKT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을 독립기념관에 다 접목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름을 참 멋있게 붙였는데 에코뮤지엄으로 만들겠다. 네.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코뮤지엄으로 만들겠다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는 중간 단계에서 저는 관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진전이 됐을 텐데, 어쨌거나 AR, VR을 비롯해서 4D 뭐 이런 각종 첨단 기술을 전시에 활용하는 전시관으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요. 또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는데, 독립기념관은 개관했을 때 관람객이 엄청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서 한때는 연 관람객이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한 130만, 140만 명 정도 연 관람객이었는데, 2019년에 때마침 의미 있는 100주년이 돼가지고 거의 한 2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좀 관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죠. 특히 광복절 정부 경축식을 독립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센 비를 뚫고 어린 애들 손을 잡고 오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줄을 이어서 관람객들이 들어오는데, 관장실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정말 살아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그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죠. 자기 개인의, 더군다나 잘못된 역사관을 거기다가 투영하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한 세 가지가 지금 얘기했듯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최근에 한 가지 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콘텐츠화 하는 것. 네. 그래서 우선 뭐 독립기념관 당연히 그 연구, 우리 독립운동사, 항일 무장투쟁사는 특히 많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설 범도를 쓰면서 한 13년간 만주 연해주를 누비면서 찾아낸 자료들,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냥 소설가 한 명이 찾을 수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 역사학과가 몇 명이고 역사학 박사가 몇 명이고 한 해 나오는 석사 논문이 몇 편인데 그거 한 명씩만 맡아서 해도 우리 투쟁사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수천 명은 찾아내고 그 무명용사들의 그 업적들을 연구해낼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안 해내나. 제가 우리 대학 교수들 연구 실적 인정받으려면 그 등재지에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 논문 발표할 때 자기 돈 내고 발표하잖아요. 30만 원씩 이렇게 계재료 내고. 거꾸로 독립기념관에서 50만 원씩만 한 편 발표하면 독립운동사 연구 논문 쓰면 50만 원씩만 지급해줘. 큰 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등재지 찾아서 발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기본 정말 연구의 성실성이 있으면 여기 오면 다 발표해 준다. 독립기념관이 그렇게 해주면 저는 한 해에 수백 편, 수천 편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돈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이 하겠다는 연구자들, 외국에 가서 현장에 가서 다 버려져 있는 연구 답사하고 오면 그
항공료는 부담해 줄게. 이 정도만 해줘도 아마 찾아가서 샅샅이 뒤져서 연구해 올 거고.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 우리 교육 역량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훌륭한 교육감도 많습니다. 여기 꼭 오지 않더라도 훌륭하게 강사, 정말 어디 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동적으로, 우리 역사가 뭐 없는 거 지어내서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동적인 역사 가서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진, 교사들 중에 정말 역사교육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 항무장투쟁사 교육하고 싶다, 이런 교사들 한 30명씩만 1년에 선발해서 6개월 시간 줘서 그냥 애들 안 가르치고 여기 와서 연구하고 교재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상 자료로 쫙 해서 할 수 있는 거 30명이 30개 만들어서 이거 전체 우리나라 교사들하고 공유하면서 하면 교육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아쉬운 건 콘텐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찍이 좀 하셨던 건데 그거 진짜 확실히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문화강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문화강국인데 한국에서 한국의 문화강국의 실력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저는 독립기념관이 돼야 돼요. 거기 오면 한국 수준이 얼마나 되나 지금 그 독립전쟁사를 생생하게 한국에 가면 거기 가봐야 돼. 거기 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 기술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떻게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왔는지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어. 세계의 시민들은 거기 가봐야 돼. 대한민국이 어떻게 12.3 내란 같은 걸 저렇게 제압하고 빨리 민주주의 회복성을 가질 수 있는지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 뛰어난 첨단 시설 그걸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영화보다 뛰어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독립기념관의 기능이 크게 보면 연구, 전시,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연구하고 전시는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뭐 예산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전시만 하더라도 거의 10년 주기로 독립기념관의 전시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걸 10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연구소도 뭐 이런저런 사업을 통해서 연구소 기능을 조금 뭐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이 정부 관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독립기념관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 좀 쓰겠다 그러면은 독립기념관에 무슨 콘텐츠 사업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오히려 민간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T는 딱 알고 자신들이 전시에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하겠다. 민간 기업이 오히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부가 오히려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땐 정부가 오히려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단순히 김영석 관장 퇴출시키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여러 역사 관련 기관이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독립기념관 하나가 우리 교육부 전체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핵심 교육기관이 독립기념관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자랑스러움을 아는 당당한 청년들을 육성했을 때 그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누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 건성,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좋았다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교육을 독립기념관이 정말 훌륭한 교육을 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일부 거구의 청년 거구들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첨단 문화 테크놀로지 기술을 거기 가서야 진수를 볼 수 있다. 기술에 빛나는 것은 내용이 채워졌을 때거든요.
그 최고의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이걸 채워 넣었을 때 최고의 콘텐츠 문화가 네.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독립기념관이 해야 될 일 네. 아닌가. 저는 교육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고 또 독립기념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건 그 범도 루트, 홍범도 장군이 갔던 길, 또 지청천 장군, 안중근 참모총장이 갔던 길을 걸으면서 가보면 너무나 중국은 잘 해놨습니다. 예. 이번에 중국에서 개봉했던 731 영화, 예매만 3억 원에 있다는 예매. 그 731 부대에 가보면 그 추운 한겨울에 가도 그 하얼빈은 굉장히 춥잖아요. 만주 중에서도 북만주니까. 그 30, 40도 되는데도 줄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그 한겨울에도 3만 명이 관람하거든요. 뭐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네. 중국을 몹시 못마땅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어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요. 중국은 역사 교육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네. 애국주의 역사 교육입니다. 네. 역사 교육을 통해서 네. 나라 사랑하는 거 가르치겠다.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사적지 같은 데 가보면 뭐 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반드시 애국주의 기지라고 돼 있습니다. 네. 애국주의 교육 기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애국주의를 가르치겠다. 우리 독립기념관에 그렇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애국주의 기지가 돼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또 콘텐츠도 중국은 2, 3년마다 대작의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뭐 항일 전쟁 시기, 그 시기에 항일 독립전쟁을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룬 드라마, 영화가 쏟아져 나오면 2, 3년에 뭐 한 번씩 전 국민의 교육이 되거든요. 시청률, 뭐 관람수 압도적이죠. 이런 콘텐츠를 대한민국도 꾸준히 그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네. 그런 정책들,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배워야 할 건 우리가 정말 중국으로부터도 배우고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배워야겠죠. 이제 또 얘기를 조금 바꾸어서 또 관장님은 이제 친일 재산 그 조사 예. 작업하는데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또 친일 재산 그 문제 제대로 지금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환수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가 남아있건 그건 정확히 정리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해방 뒤에 우리 친일파 재산들은 어떻게 환수했었고 그 처리는 어떻게 됐었는지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실은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친일 청산의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던 이승만 세력, 네. 그 다음에 친일파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친일 청산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의 101조 부칙조항으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었거든요. 네. 헌법에다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그 조항에 의해서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좌초되죠. 그러면서 친일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친일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반민법에 따르면은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은 재산 몰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형이면 예를 들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면은 재산 전부 몰수, 네. 뭐 유기징역이면 그에 상응하는 뭐 2분의 1 몰수, 이렇게 몰수형이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친일파 재산을 몰수했으면 네. 지금 친일파 재산을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친일청산이 실패하는 바람에 친일파들의 부가 이런저런 형태로 계속이 됐습니다. 이 사회 지배 세력이 돼가지고 뭐 실제로 친일파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저희는 뭐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됐다고 이미 예를 들면 부동산 같으면 팔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면밀히 추적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친일파가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행위로 친일파 후손들이 그 부를 향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특별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한 법에 의해서 친일 재산 국가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몰수가 아니라 국가기속입니다. 형벌은 아니에요. 네. 그 재산 자체가 부당한 재산이기 때문에 일제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불법 식민 지배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불법 재산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다 국가로 소유로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그 국가기속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철없는 발상이지만 일단 뒤늦었지만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이 일단 마무리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뒤에 십몇 년에 걸친 역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그 이전보다 더 거세졌어요. 아무리 친일파를 옹호해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그런 이유 들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를 옹호하고 미화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친일파를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새로운 친일파, 신친일파가 등장하는 거죠. 그 신친일파의 전형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윤석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은 동시에 친일 청산 실패부터 시작돼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법률로 일부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해방 직후에 재헌헌법을 다시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고 출범했던 조직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친일파들의 재산은 다 몰수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고한 지배 세력, 물적 기반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한 집안은 3대를 굶고 친일을 한 후손들은 3대를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 말이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재산들을 다 여러 형태로 감추고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재산이 어떻게 축적됐고 또 전수됐는지 과정이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찾는 것은 비록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친일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재산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지는 또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을 통해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었듯이 이 또한 조사 작업은 한번 전면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어쨌거나 4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인력으로 남아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기속하는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그것만으로 흔히 말하는 역사정의가 다 실현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관장님이 일했던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조직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였죠. 이거 그때 2008년부터인가 그렇게 해서 4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장님 그때 경험 살려서 위원회에 좀 참여해서 이거 좀 낱낱이 밝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최근에 이제 우리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 역사 좀 청산하고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의 정통성을 마치 친일파 장군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있어. 이거 다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 무장투쟁 독립전쟁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서 우리 군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그 출발점을 분명히 둬야 한다. 그걸 국군조직법에도 명시를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국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독립전쟁공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부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관장님 아시고는 것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홍범도 장군 유해를 이제 조국으로 봉환할 때 모셔올 때 사실은 그걸 계기로 해서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의 요구가 있었죠. 근데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그래도 최고의 방향은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독립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독립전쟁 과정에서 저희 외조부님처럼 또는 홍범도 장군처럼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미처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신흥보관학교만 하더라도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졸업생이라고 확인되는 이름은 10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평범한 삶을 살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다수는 아마 만주에서 또는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전사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신흥보관학교는 그나마 초급 장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고 장교가 아니라 사병으로 따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어마어마하죠. 기록에 따르면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주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 원수가 많은 경우에 1,000명 이상, 적어도 몇백 명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대만 그러니까 추산할 수 있는 게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독립군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군들의 활동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념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수한 도시에 가면은 다 무명용사를 기억하는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 바로 앞에 무명용사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명 독립군 용사를 기리는 시설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재직할 때 여러 경로로 건의를 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제가 독립운동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또 역사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마지막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무명 독립군, 무명 독립용사를 기리는 시설을 정말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독립전쟁 기념공원 하나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면 수도 심장의 한가운데 자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내는 그 영웅들, 무명 용사들의 기념탑이 있죠. 우리 서울에서는 아마 용산에 있는 미군 부지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군들이 예전에 또 썼던 역사적 기념성도 있고 또 그래서 그게 또 어디든지 관장님이 한 번 더 독립기념관 관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저는
그 공원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무명 독립용사 뭐 비나 묘는 청와대 분수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청와대 분수터. 네. 네, 그래도 문영 용사들 탑을 얼마 전에 그 8.15 지난 8.15 때 우리 국회에서는 예. 원식 의장님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만들었더라고요. 네. 독립 그 광장 기업공원을 만들었죠. 네. 네. 뭐 그런 걸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 때 국가 차원에서 우리 온 국민이 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준식 관장님 모시고 특히 어머님 이준식 관장님의 어머니 지복영 대원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 여전히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 대원이셨고 또 한국 광복군 사령부 또 비서였고 한국 광복군 제3지대 대원 초모 공작원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과의 대적 선전 담당 요원이었던 지복영 선생의 삶과 또 우리 독립투쟁사에서 여성들, 여성 항일 투사들이 얼마나 빛나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 애국주의, 우리나라를 지키고 되찾은 정신들을 기리는 공간이 되어야 할 독립기념관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나? 왜 그런 기념관이 정반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금 우리 독립기념관이 우리나라의 가장 빛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기에 한국인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식 관장님을 비롯해서 또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후손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명용사 기념탑 또 독립전쟁 기념공원이 한국 수도 한복판에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이준식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한겨울의 필수품 대한민국 국가대표 핫팩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캐시 인증으로 안전성이 확실하고 최대 18시간까지 따뜻함이 지속되는 그런 핫팩. 이런 작은 핫팩들하고는 크기와 따뜻함이 다릅니다. 150g 대용량이고요. 군인 아저씨들까지 한겨울 훈련 필수 아이템 솔저 프렌즈 핫팩입니다. 한 박스 40개들이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최저가 18,9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방석 핫팩입니다. 와, 골프, 캠핑, 낚시, 사무실 등에서 의자 밑에, 텐트 안에, 심지어는 차 안에도 깔아두면 엉덩이부터 따뜻해져서 온몸이 녹습니다. 가격까지도 마음 따뜻해집니다. 더 큰 방석 핫팩 8개들이 한 박스, 택배비를 포함한 가격 21,900원이고요. 이번 겨울 스픽스 핫팩으로 강추위를 이겨내세요.